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지금 프리마켓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는 호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연설 안에는 분명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물가와 고용 이 양쪽 모두 다 약간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일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 자체가 0.5%, 정말 많게는 0.7%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월가에서는요, 사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오게 되면서 스몰캡 또는 미드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에 실적 개선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더불어서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EPS 성장이 일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낙관론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국 알리바바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자, 알리바바에 대한 뉴스 물론 저희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AI에 대한 투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자체 칩을 또 만들겠다, 또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중국, 미국 할 것뿐만 아니라 AI 패권을 다투기 위한 여러 경쟁의 어떤 구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경쟁 구도는 정해져 있는 파일을 먹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전체 시장 자체가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일부 상승의 흐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들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주들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선물도 0.3%, S&P 선물도 0.12%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러한 우려 섞인 이야기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4분기 동안에 여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그러한 구간 속에서 우리가 빅테크만 봐야 될지, 또는 중소형주들도 조금은 포트폴리오 옮겨야 될지, 또는 중국 또는 이머징 국가로 우리가 다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도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해볼 시간, 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강한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은 좀 고평가돼 있다. 하지만 GDP 성장률 또는 물가, 고용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낙관론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 또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저보다 더한 사람을 옆에다 뒀거든요. 자, 오늘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 모시고 자, 일단 영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둘 다 약간 웃었어요, 그죠? 예, 뭐 어떤 미소의 의미가 뭡니까? 뭐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론자이고 예. 사실 미국 시장은 정말 우량주를 대할 때는 언제 사고 팔고가 아니라 예.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하면 안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수익률에 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나왔던 영상 중에서 파월 의장이 이 랠리를 끝내러 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네, 같다. 미국 시장은 사실 저런 뭐 금리에 대한 논쟁들 또는 경제 지표에 대한 논쟁들 또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관세에 대한 논쟁들 여러 예.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고 이벤트가 발생하지만 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젊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증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경제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가만히 놔둬도 계속해서 살쪄가는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우리가 뭐 이번 FOMC 이후의 영향력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때때로 점검을 하지만 긴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것들은 크게 변화를 갖고 뭔가 불안에 빠질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빠질 필요는 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에서 뭐 이런 이야기 앞서서 뭐 정말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나 신중론이라고 굳이 제가 표현을 한다면 자,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제 물론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깐 주춤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은 지금 좀 고평가되지 않을까?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과거의 통계랑 대비했을 때 지금의 랠리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던 요 랠리가 내가 봐도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지금 이 구간에 일부 조정이 온다면,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혹시나 조정이 온다면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시점이 조정 구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4분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좀 거시경제 측으로 쭉 보게 되면 크게 좀 본다면 부장님께서는 만약에 뭐 조정이 온다면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조정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뒤에도 오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저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할 거라고 믿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꼭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이다. 네, 고용이고요. 예. 그 9월 FOMC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금리를 내려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네. 사실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번 FOMC에서 꼭 FOMC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꼭 금리를 내려야 되나? 그런 이거 너무 그 상황은 경고한데. 아니거든요. 경제도 너무 좋고.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거를 일부 좀 그 부담을 낮춰주는 네. 어떤 보험적 인하인데 그럼 뭘 보험을 하려고 뭘 프로텍션을 하려고 미리 금리 인하를 했냐. 그거는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Curiosity kind of balance라고 얘기를 했어요. 밸런스는 밸런스인데 너무나 좀 호기심이 드는 잘 모르겠는 밸런스다, 특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앞으로의 연준은 미국의 고용 상황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 관리 인하다. 금리 위험 관리성 금리 인하다. 그 위험이라는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고용이라는 얘기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또 앞으로 관세가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4분기의 상황 또는 혹은 뭐 내년 뭐 상반기의 상황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일부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뭐 일부 뭐 조금 이제 뭐 출렁거렸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은 약간의 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었고 오늘은 또 프리마켓에서 또 괜찮은 모습이 일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좀 강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고 뭐 앞으로 이제 저 뒤에 가서 오늘 좀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많은 글로벌 이제 뭐 헤지펀드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뭐 한국에도 투자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서 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PB로서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지금보다 더 올라요? 아니면 이제 팔아요? 아, 네, 이 질문인데 예, 글로벌리하게 가장 그 롱숏 펀드를 잘 운용하는 밀레니엄 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운용 규모가 100조 원을 상회를 하고요. 이 브리지워터 캐피탈이나 뭐 시타델 같은 세계 유수의 헤지 펀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한국의 자금 집행을 하면서 한 대략 하나로는 한 3,500억에서 3,700억 사이를 집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이 직접 롱숏을 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한국 운용사에게 전액 위탁을 했습니다. 아, 예. 이 케이스가 뭐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올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은 정확히 3월 31일 날, 25년 3월 31일 날 국내 시장에 대한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 2분기부터는 공매도가 종목별로 전 종목이 가능해졌는데 이거는 5년 만에 전 종목을 다 그 풀어준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롱숏 펀드를 하는, 그러니까 롱과 바이하는 전략과 네. 숏, 어떤 안 좋은 종목들이나 산업을 공매도하는 두 가지 전략을 쓰는 이 헤지 펀드들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좀 유입될 수 있었던 계기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은 변동성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많은 경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예. 그리고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여러 뭐 국가들과의 그 상관관계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증시를 우리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롱숏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헤지 펀드도 우리나라에 그 자금을 배분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운용사가 바로 빌리언 폴드라고 하는 운용사이고요. 예. 이 펀드에 이 빌리언 폴드가 운용하는 과거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21년부터 24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은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펀드는 30% 수익을 냈고요. 22년도에 우리나라 약세장이었죠. 뭐 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25% 정도 빠졌는데 플러스 4%로 마감을 했고요. 23년도에 시장이 18% 오를 때 28%, 그리고 24년도에 우리가 12.3 계엄 이벤트까지 해서 계속해서 맞아요. 연말까지 안 맞아요. 좋았죠. 예. 결국에는 YTD로 마이너스 9.6%였는데 플러스 0.8로 마감을 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가장 롱숏 펀드를 잘 하는 그 운용사인 네, 그 밀레니엄 펀드도 한국의 빌리언 펀드라는 운용사에 전액 위탁을 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롱숏 펀드들이 이렇게 대거 한국 시장을 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이 좀 몰리면서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예전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해 주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진 거죠. 먹을 게 많아졌다. 네, 먹을 수 있는 전략들이 네. 사실 글로벌 마켓, 뭐 미국 마켓에서는 그 숏 포지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국내는 그걸 한시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예, 예. 사실 이 공매도가 전 종목으로 허용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네. 그리고 국내 시장이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들을 예.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에 기업의 실적이었고요. 월가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망들이 틀렸죠.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추정했던 것보다 거의 뭐 5배에서 8배 이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의 예상은 뭐 철저하게 틀렸고 하지만 지금의 증시 레벨은 실적 위에 있지만 그 수준은 굉장히 좀 파월이 어제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하반기에서는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는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적인, 예비적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반기에 뭔가 조정의 포인트는 분명히 고용 지표에서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예. 먼저 좀 답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는 조정을 받는다면은 예. 역시나 그 실적이 밑바탕이 돼 있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남은 하반기에 일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사실 2001년 1월에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 의장을 할 때 갑자기 긴급 금리 인하를 했어요. 보험적인 금리 인하였죠. 그리고 IT 법으로 왔습니다. 아. 그리고 2007년 9월에 버냉키 의장이 금리 비컷을 했는데 그것도 보험적인 예방적인 금리 인하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보험을 들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그렇죠. 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고용지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25년도 이번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까? 인플레이션이나 지금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 오늘도 이제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또 여러 연준 의사들이 또 인터뷰를 하게 맞아요.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지난 9월 5일 날 보면은 저 메뉴에 보시면 논팜 임플리먼트 체인지가 비농업 부분 고용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충격감을 줬죠. 맞아요. 큐리오시티를 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예상치랑 실제랑 네. 너무 괴리율이 크니까 야 네. 이거 우리가 뭐 믿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격차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준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curiosity kind of balance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7만 5천 건을 기대했는데 2만 2천 건이 나왔고 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고용 지표의 스케줄은 9월 30일 날 졸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졸트 잡 오프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0월 1일 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또 나옵니다. 다음 주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말로 갈수록 그리고 10월에 접어들수록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올라갈 그 가능성이 미국의 특성들을 보면은 뭐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그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고용의 그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맞아요. 또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면은 또 예. 많이 해고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9월 FOMC에서 보험이라고 표현할 만큼 경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어떤 조정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다. 저 결과치에 따라서 예.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고용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좀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뭐 불법 이민 정책들 또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에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부 뭐 요번에 뭐 인도 또는 중국 저희 지금 뭐 H1B 비자죠. 네. 예, H1B 비자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어떤 정책들 자체가 고용 시장에 좀 타격을 줄 만한 요인으로 계속 뭐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우리가 관세 충격을 4월 달에 받고 타코라는 말이 유행했죠. 네. 처음에 세게 때렸다가 예. 이 협상을 해나가는 예, 맞아요. 과정들 그리고 고용 시장도 연준 파월 의장 정도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모이면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해석과 양상들은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중에 네, 전문가 중에 분들이신데. 전문가죠. 예, 예. 근데 정말 큐리어스하다고 표현한 거는 진짜 모르겠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네. 모르겠는 거는 네. 본인들의 어떤 분석의 영역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네. 통제를 하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도 이 건을 갖고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예. 이야기를 해봤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뭔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 변화 그리고 비자에 대한 입장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저런 고용 변화들이 나타났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서 사실 이 인력을 대체하는 가장 많이 좀 인력이 드는 IT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코딩을 하는 개발자들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필요가 없죠. 그렇죠. 대부분 제일 먼저 챗 GPT나 LMM 모델로 대체가 됐으니까요. 그 두 번째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인데 사실 뒤에 말씀드린 AI로 인한 인력의 대체는 사실 뭐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반영될 것 같진 않고 예. 그 정책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좀 냉각시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달에 봤던 관세 충격이 그 이후에 시장이 적응해 갔던 것처럼 이번에 고용에 대한 충격도 만약 어떤 행정 그 방향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거라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또 다시 적응해 나가는 시간. 네, 그러면 예.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한 번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나 아니면 노동시장도 뉴노멀로 바뀌기 직전에 일부 레거시와 뉴노멀의 사이에 시장이 적응해야 되는 기간이 있듯이 네. 지금 그런 기간이 만약 오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네, 그 네. 외국인 노동자들, 뭐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정말 뭐 숙련공 그리고 뭐 수재들이죠. 테크니션, 사실. 예. 뭐 말씀해주신 수재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경제를 펼치게 하는데 예. 사실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는 더 많이 급격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인력 시장에 대한 운영이나 예. 이 고용에 대한 것도 결국엔 타코스러운 우리가 관세에서 봤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의 음모론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관세라는 것을 기업에게 약간의 품게 해주고 감세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관세를 약간 좀 쥐고 있어라. 언제까지? 중간 선거 때까지. 이렇게 해서 물가를 계속 잡아두니까 금리 인하의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고용을 건드는데 어떤 고용을 건드냐? 미국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중간 선거를 가져가되 고용을 흔들어 놓으면 이것도 금리 인하를 위한 방향성이잖아요. 이 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금리 인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또는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고 고용을 뒤흔들어야 되니까 아마 이 두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주 뛰어난 생각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음모론이 아니라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저도 일리가 비슷한 있다. 생각을 예, 해봤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지금 파월 현 예. 연준 의장이 임기가 3개월 남기 전부터는 사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그 구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등장하게 될 이 트럼프 스타일의 연준 사실 이 독립성이 뭐 저는 연준이 꼭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 정책 방향이나 또는 뭐 행정부에 훨씬 더 그 프렌들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핵심 카드가 금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파월의 등을 떠민 건 고용 지표였어요. 인플레만 보면 내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경기 상황 보면 내릴 필요 없죠. 맞아요. 하지만 고용 때문에 등 떠밀려서 내린 경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조금 더 건드려 준다면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거 봐라. 지금 물가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고용이고 얘기한 대로 가지 않느냐. 네, 서민경제다. 예. 금리 내려야 된다. 이 명분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역시나 기회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채팅창에 음모론에 빠지면 주식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요즘에.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은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중간 선거가 너무나도 좀 굵직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하나의 큰 빅 이벤트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럼 시장 자체가 과매수냐 과매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하나만 팩트를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요. 네. 예, 높은 상태고 뭐 최근에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이야기를 한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보니까는 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한 58%가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과매수다. 근데 58%밖에 안 되는 수면은
뭐 그냥 반은 과매수 구간이고 반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룸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좀 이제 가는 길 자체는 너무나도 좀 평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부장님? 이거는 이 AI 산업의 발전에 대한 예. 상상력의 격차에서 오는 것 같아요. 상상력의 격차. 네, 왜냐하면 오라클의 실적이나 예, 오라클이 향후 5개년 동안 받은 수주의 양이나 예. 또는 AI를 지금 충분히 이익화하고 있는 뭐 알파벳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월가가 충분히 그 시기의 속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력이 그만큼 못 간 거죠. AI가 이만큼 발전해서 맞아요. 정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이 지금부터 사실 오고 있거든요.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급격하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에 대한 현실화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거든요. 약간 선회했죠, 약간. 네. 예. 완벽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걸로 돈을 얼만큼 빨리 벌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밸류는 되게 비싼 거죠.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속도를 지금 앞질러서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에 많은 기업들의 결과치를 보면서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이 얼만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월가의 현지 뭐 증권 애널리스트들도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애플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폰 17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저도 바꿀 예정이에요. 네. 근데 뭐 항상 그래왔지만 예. 신작에 대한 기대치는 뭐 언제나 비판적으로 나왔었고. 예. 근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은 그 밀집되는 곳이 애플 스토어예요. 아, 그래요? 애플 스토어에 진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에서. 저도 애플 스토어를 가서 이제 아이폰 17 에어를 구매했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아이폰 17부터는 폼팩터의 변화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휴대폰과는 다른 양상으로 외관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되는 본격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요거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저희 한동윤 부장님은 얼리 어댑터입니다. 예, 모든 테크 제품을 일단 먼저 사고 보시는 약간 그러시는 분이죠. 제가 지금까지 봐보면 메타 처음에 글래스 나왔을 때 바로 먼저 사셔서 아마존으로 직구하셔가지고 그것도 사셔가지고 저도 뭐 그때 신기해서 처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아이폰도 에어를 또 구매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것 같아요. 예. 이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의 양상이 정말 기업의 이익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투영이 될까를 예. 지금 과거의 사고 과정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이나 뭐 나스닥의 PER이 뭐 20배를 훌쩍 넘어간 수준이어서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더 빨리 들어온다면은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좀 부담을 내려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지금 과매수냐 과매도냐 이걸 논할 때 보면은 지금 그 아래쪽 바에 초록색 부분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예. 이제 과매수가 많은 거고 빨간색 쪽이 클수록 이제 과매도인데 그러네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쭉 2000년대 초반, 2020년 초반부터 쭉 봤을 때 예. 그렇게 과매수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과매수인 네. 건 아니네요, 또. 그리고 실적 그 12개월 추정치는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 증시의 밑바탕에는 저 우상향하는 차트의 밑에는 네. 꽉 채워서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실적이 늘어나는 속도,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그 속도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 상상하기에는 그 추정치를 너무 빠르게 네, 가고 있다라는 뭔가 페이스가. 예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뭐 자사주 매입의 속도나 자사주 매입의 규모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의 속도는 예. 사실 올해 상반기에 그 결과는 끝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은 많이 예. 들어왔고요. 연말까지 가면 물론 트럼프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해제 혜택도 일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몰이 아마 올해 말까지일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자사주를 올해 좀 많이 사야지 이런 니즈도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익 대비 주가가 낮다는 판단이 들면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살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뭐 버블이다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는 없고 물론 실적을 거의 100%
가까이 투영하고 있는 증시는 맞다. 하지만 여기서 연준이 보험적으로 걱정하는 예. 고용 지표가 조금은 악화되는 면이 뭐 연말로 갈수록 나와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예. 기업의 이익이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이제 오라클 오픈 AI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약간 논란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 일단 오라클에 대해서 이제 뭐 오픈 AI와 오라클에 대한 어떤 협력 소식 때문에 오라클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올랐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의 세계에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각광을 받았고, 자, 이번에 또 엔비디아와 오라클의 파트너십 때문에 결국에는 오라클은 또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이제 돈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 없고 계약만 체결이 됐는데 모두 주가가 다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다. 이게 뭐 과거의 어떤 버블의 어떤 단계의 어떤 전조 증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부장님은?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 뭔가 위험 징조로 저는 보진 않습니다. 보진 않고, 뭐 나쁘게 보려면은 뭐 결국엔 돌리고 돌려서 폰지처럼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약간의 뉘앙스인 것 예, 같은데 이게 결국 AI 산업이 합종 연행을 안 하면은 이 스케일을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도 엔비디아가 칩을 파는 고객사한테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를 오히려 렌트값을 내고 하죠. 네, 빌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람다라는 기업인데 그만큼 지금 AI 산업의 속도는 빠르면 빨라야지 지금 더 뭔가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오라클의 GPU 칩이나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지만 오라클도 또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또 오픈 AI 필요하고 서로 합종 연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스케일을 키워야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산업 초기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 나가는 구간이다.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뭐 동반 상승을 했다가 또 어제는 물론 뭐 제롬파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동반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닷컴 버블을 겪었던 이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학습 효과의 뭐 그러한 부분에 어떤 시장의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인가 이런 뭐 약간의 좀 우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닷컴 버블과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실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버블이라는 거는 실적이 없다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 유즈 케이스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쓰는 프로덕트가 없다는 건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명확하게 프로덕트가 나왔고 이제는 하드웨어로 옮겨가면서 테슬라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건데 그걸 피지컬 AI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은 뭐 역시나 버블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우리가 하반기 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간, 월간, 뭐 분기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좀 보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라든지 이더리움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많이 급등한 오라클,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로 보면 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회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막 우리가 챗 GPT 모먼트에서 봤던 소프트웨어 그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하드웨어 피지컬 AI로 나오고 있는 딱 시작점인데 그러면 챗GPT가 출연했을 때의 그 파급력 그거보다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가 나왔을 때 그 파급력이 더 셀 거라고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새로운 휴머니니까요. 새로운 휴머니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이고 이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보상안에서 봤던 KPI는 100만 대 판매잖아요. 그거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예상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보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한동욱 부장님은 아마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어서 더 이상 제가 오늘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데리고 오면 그때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한동욱 부장님, NH증권의 한동욱 부장님과 너무나도 재미있는 얘기를 했고, 자, 앞으로 4분기가 되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엔비디아, 오라클에 대한 논란은 전혀 AI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확장의 어떤 국면에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4분기 동안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매주 또 한동훈 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뒤에 숨겨진 썰을 풀어보는 시간 투썰 플레이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박민지고요. 오늘 제가 종목 2개 꼽아왔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영국의 모든 프레시 매장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아마존이 영국에서 식료품 매장을 모두 닫겠다고 합니다. 영국 내 프레시 매장이요, 총 19곳이 있는데 이곳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레시 매장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짧게 설명하면 저렴한 가격에 대중적 상품과 주방 세제, 종이 타월 같은 일상 필수품까지 제공하는 슈퍼마켓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블로그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배송에 더 치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프레시 매장 일부는 홀푸드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19곳 중에 5곳만이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또 아마존은 2021년에 런던에 첫 프레시 매장을 열었던 바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무인 계산대 기술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무인 계산대입니다. 이 저스트 워크 아웃, 그저 걸어 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료품 전략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왔던 아마존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시 매장과 무인 매장 확대를 천천히 그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CEO 앤디 제스는 여전히 식료품 사업에 대해서는 낙관적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식료품 사업이 여전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던 바 있고요. 특히 통조림이나 세제, 그리고 간식 같은 일상 필수품이 판매에 중요했다 이런 강조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한편 내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신선식품을 포함해 당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식료품 사업의 방향을 다시 잡으면서 오프라인 대신해서 온라인의 사업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정규장 거래에서 아마존 주가 3% 빠졌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일라이릴리 종목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큰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 무려 65억 달러인데요. 이 공장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알약 형태로 개발 중인 이 오르포 글리푸론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명 꿈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며 체중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승인이 될 경우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잠재력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번 투자는 미국 내 4개 신공장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지난 2월 2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에 더해 최소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내에 4개 신규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4곳 모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공장 증설은 공급 부족 문제를 풀고 또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GLP-1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 CEO 데이비드 릭스는 휴스턴 공장이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또 주사 대신 알약으로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새 공장은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입니다. 600명에 육박하는 정규직과 또 4,000명의 건설 인력이 휴스턴 광역공에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가 장기 성장성 강화를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 부담이 부각되면서 주가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리마켓 뉴욕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박민지 캐스터님이 너무나도 또 두 가지 아마존과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는 약간 떠시는 것 같다가 지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페이스를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물병을 위에다 올려놨네요. 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자, 오늘 저희 또 2부 진행을 할 텐데 저희 또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근 대표님과 함께 자, 2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요즘에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 정말 든든한 저와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면서 네. 중간에 또 나오셔가지고 70분 동안 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체중이 줄었다라는 그런 카더라 통신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열의를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지난 시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신중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뭐 양쪽 물가나 고용 또는 뭐 주식시장이 약간은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내놨는데 그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마 그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같이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점도표, 예. 9월달 점도표가 매파적 점도표였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점도표는 총 19명이 찍는데 한 명은 저기 달나라 혼자가 있고 스티븐 마이란 그렇죠. 혼자 달나라가 있고 그 18명이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찍은 건데 네. 딱 정확히 반 갈렸죠. 그러니까요. 9명은 이번에 연내까지 3번, 아, 나머지 9명은 기존 방식대로 2번. 이게 이제 완전히 반반 갈렸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고용지표나 이런 거 나온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 연준 이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보고 불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히 반반이 갈렸었고 또 이번에는 그 이번에 금리 인하를 그냥 25bp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런만 반대를 했지 원래 기존에 반대하던 2명 그러니까 또 보우만도 그렇고 월러도 그렇고 다 찬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매파적 인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파월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 타이밍상 좀 안 좋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금리 인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제 뭐 그런 발언에 있어서 시장이 출렁거렸지만은 그 출렁거린 그 폭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되게 우려할 만한 그 수준 저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의 어떤 프리마켓의 어떤 뭐 동향을 좀 보더라도 다시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아니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게 시장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뭐 특정 표현을 몇 번 좀 빌리면 뭐 여전히 연준의 정책이 긴축적이다. 뭐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완전히 시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사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시장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앞으로 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송재근 대표님이 오늘 이제 2부 나오셔서 제가 이제 이게 마음속에 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거는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네. 뒤에 궁금해요. 9시 한 30분에 제가 이걸 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람으로. 자, 하여튼. 자,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마음속에 있는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최보아 앵커와 또 김인 캐스터가 오늘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서운할 뻔했어요. 저는 소개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 하죠.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오늘 김민 캐스터. 또 오늘 어찌 보면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와 같이 할 거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라도 또는 뭐 인사 한마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프리마켓 뉴욕 처음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랑 라이브 소통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셀 플레이스 그리고 속보까지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또 손재 선배님의 명맥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를 드디어 꿰찰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입성을 해보네요. MG 캐스터입니다. 참고로 그거 잘 알고 그거 계시면 혹시 될 것 같아요. 봤겠죠? 제가 저번에 제 자리를 위협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요 바닥이요? 네. 가장 치열한 사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댓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치열한 자리다. 이렇게 다 지금 위기가 느껴지는 자리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요? 그 무게감 항상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외신 기사부터 저희가 좀 들어갈 텐데 오늘 어떤 기사가 가장 핫하게 탑에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방금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의견부터 함께 또 간밤 있었던 내용 점검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연설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산 가격, 특히나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꽤나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언급을 이었는데요. 자산 가격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또 각종 위험 자산들이 또 포함이 되는데 최근 이 시장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아무래도 연준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밤 이 자리에서 청중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시장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파월 의장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우리는 금융 여건을 전반으로 보고 있고 또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늘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주식은 현재 꽤나 고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주 FOMC 회의를 전후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어제 간밤장에서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 장중에는 최고치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후로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어쨌든 경계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소린데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지금은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지나친 불안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연준 내부에서도 현재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노동시장이 약화된다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또 애틀랜타 연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 방향성이 조금은 불투명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았죠? 제가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어제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보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오피셜하게 대변해 준 거다라는 연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오늘 팀장님께 요거를 보면서 그동안 저한테 맨날 즐겨라, 걱정 그만해라 이렇게 하셔서 저 혼자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됐었거든요. 보세요. 조금 있으면 다시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래요? 다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제.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희 송재근 대표님 오셨으니까 고평가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다 마음속에 있죠. 평가라는 것은 어떤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찼네, 반씩이나 찼네, 뭐 이런 거잖아요. 관점의 차이. 그렇죠. 근데 아마 그 금융계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연준일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마도 아시겠지만 원래 연준한테 주어진 의회가 주어진 임무가 우리가 통상 두 개라고 알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문장을 전문 읽어보시면 뒤에 조그맣게 뭐라고 되냐면 금융시장 안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시장 안정.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뒤로 조금 빠져 있고 앞에 그 두 개가 이제 너무 메인인데. 이제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개를 일단 잘하면은 금융시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근데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파월이 축복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전 의장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가장 오래 한 의장. 이제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나이가 돼가지고. 그린스펀 의장. 정말 오래 했죠. 버닝키 의장. 기억나시네요, 두 분. 아까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서 태어나기 전이라서. Bless you 이거 할 뻔했어요. 태어나기 전, 네, 생각보다 제가 어려요. 그린스펀 의장이 1998년도인가 그 얘기를 했죠. 소위 비이성적 과열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일레셔널 이그저버런스 맞나요? 그 발음이? 네네네 훌륭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이게 시장이 너무 과열이야. 96년인가 97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장이 그러고 이제 50%인가 아마 더 갔죠 아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파월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항상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이것도 이제 뭘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금리를 인하해 준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약간은 과열돼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뜨겁다라는 것을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이제 그린스펀 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체가 뭔가 좀 비이성적인 하나의 그 상황이다라는 것 자체는 돌려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만큼 지금 시장은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의 뭐 표시를 하나 준 시그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융자 잔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마 1.4조 달러? 아마 역대 최고로 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과열은 맞아요. 굉장히 보면.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눈으로 딱 찍긴 뭐하지만 시장 22~23배 뭐 이러면 사실은 목에 뭐 차 있는 건 맞긴 한데 이게 항상 또 이게 그 기록은 깨지라고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막 질문지가 막 생각나는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코로나 때로 가면은 24배 예를 들면 그게 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위축되고 너무나도 과열됐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오면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늘 약간의 뭐 조정이 왔더라 아니면 그 부분까지 가고 뭐 다시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갔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구간을 좀 두려워하는 건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 뉴 레코드를 세운다면. 그렇죠. 만약에 뭐 시장이 뭐 26배, 27배, 뭐 3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사실상. 만약에 이 AI라는 게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뭐 기업은 계속 뭐 벌고 뭐 미국 기업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은 그런 구간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업력이 워낙 있으시니까 제가 지금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제 아는 게 병인 거죠. 모르는 게 약일 수 있고. 모르는 게 약인데. 통상은 모르는 게 약인 게 특히 이제 이런 냉정해 보면 이제 약간 버블스러운 게 있잖아요. 버블에서는 오히려 용감해야 됩니다. 업계에 이게 대리주가란 말이 있어요. 대리주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쭉 가잖아요. 뭐 몰랐을 때 그냥 대리들이 이럴 때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지를 수가 있거든요.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딴 거는 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리주가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몰라야지 지를 수가 있잖아요. 알면은 저 앞에 벼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달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도 위험 관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땐 좋은데 빠질 때 보통 그렇게 올라가면 또 빠질 때 심하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나와서도 결국 미국의 소비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맞아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지표로 딱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금리 그리고 더해서 그러니까 뭐 유럽도 그렇지만 더 하나 보면 일본 금리 장기 금리 결국은 장기 금리가 사실은 단기 금리 내려주는 것만큼 떨어져 내려주면 그건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는 거는 단기는 지금 끌려 내려왔는데 장기 금리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인 것만은 맞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체크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일본의 30년물 금리 그거를 제일 좀 체크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노트에 적으셨죠? 30년물. 자, 일단 장기 금리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외신 기사 좀 빠르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도 함께 짚어보면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러시아 경고 제재 발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조를 또 내세웠죠. 자신들을 공격하는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강력한 관세와 또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유럽 국가들이 또 미국과 같은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인도나 중국 같은 이런 패키지를 포함한 국가들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보다 높이겠다는 의지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유럽의 에너지 수급과 또 국제 무역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번 연설을 봤을 때 유엔에서 러시아 전쟁 관련 경제 제재를 공격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한 자리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러시아와 거래하는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의 좀 반응이 궁금한데 제3국들은 이번 제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별다른 반응은 없을 것 같은데 예, 러시아 제재를 하는 것은 뭐 명분상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일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원유 수출에 대해서 네. 어떤 그 에너지 시장을 좀 독식해 나가려는 하나의 움직임으로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어떤 정치적인 뭐 이점 또는 이해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명분은 이제 전쟁이겠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를 또 압박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카드. 엄청난 이제 큰 카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러한 카드를 계속 쥐고 흔들어야 예, 본인의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좀 먹힌다면 미국이 계속 원유 생산을 지금 사상 최대치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뭐 수입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카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네. 대표님 뭐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은 사실은 예. 똑같은 물건인데 일물 일가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면 어디에서든 가격이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일물 이가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생산한 원유는 대략 한 20% 싸죠. 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왜 안 사지?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당연히 거죠. 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냉정히 보면 정말 도덕적이라서 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괴롭혀갖고 죽어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저럴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도. 네, 예. 개인 SNS에 보면 농담이에요. 또 그런 식의 평화적인 발언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고 뭐 일주일 안에 뭐 하고 뭐 얘기 다 했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되는데 냉정히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걸 사다가 지금 특히 중국은 쟁여놓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역대로 가장 크게 그 리저브를 열심히 지금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약간 이건 진짜 음모론입니다. 이게 무슨 음모론 아까 그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음모론 믿으면 다 주식하기 저처럼 변해가고 힘들다. 있어요, 이제 여기가. 프리마켓 뉴욕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진행하기가 얘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편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은 내년에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다,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50달러 얘기가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펙에서 지금 증산 제대로 된 원래 위치로 증산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경기도 좀 둔화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약간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계속 사주면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그 공급 과잉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있고 오펙 플러스도 사실은 생산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그 세상에서 제일 그 통계 잡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펙 생산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우리 잘 맞는 것 같잖아요. 예, 예. 지나놓고 보면 구멍이 숭숭숭 나요. 왜죠? 이게 그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들이 좀 뭐랄까 이게 선진국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문제도 발생하고 자기네들이 이만큼 한다 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만큼 했다고 그랬는데 이만큼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실제로 오펙 플러스 안에서도 내부 이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풀로 그 색깔에 사실은 사우디가 줄여주고 사우디 줄인 만큼을 남들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는 늘린다고 해도 못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최대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셰일 오일. 미국 내에서의 셰일 오일이 이미 피크 프로덕션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소위 그 효율성이 좋은 유전들은 다 거기서 빼내갖고 나머지들은 뽑으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들이 지금 미국의 메이저 오일들의 그 CEO들, 은퇴한 CEO들한테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만에 하나 혹시 미국에서의 생산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중국을 받아주고 그래갖고 이것이 해외로 공급이 안 되는데 오펙 플러스가 공급이 생각보다 안 늘어났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가 튈 수도 있어요, 위로. 그러네요. 네. 가능성이라는 게.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인데 이게 이제 아다리가 맞으면 예.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의외로 사실은 그게 최대의 그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최대의 수혜는 러시아 뭐 이런 데일 거고 최대의 피해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겠네요. 유럽과 미국이 될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갖고 이건 좀 사실은 좀 내년을 가봐야 되는 유가도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년에 유가를 좀 신경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명 중에 그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예. 아니, 근데 약간 저는 논 외에 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러시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되게 귀 기울여서 듣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러시아에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 친동생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의 상황을 좀 전해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저희 가족들은 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전쟁을 끝내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 동생도 이제 그 러시아 현지에서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가 이제 다 제한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카드 거래도 하나도 안 되고 이 해외 송금 같은 것들도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은 항상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때 이 현금 따발을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옷 안에 엄마가 한 3-4겹씩 싸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몇 천만 원이 지금 캐리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현지에서도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다 철수를 해서 사실 그런 브랜드들이 없어요. 그럼 한국에 오시면 안 돼요? 네, 공부를 맞춰야 되니까. 공부는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러시아 쪽에도 옛날에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러시아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레시피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살짝 뭐 스타빅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운 러시아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그들이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는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니까 그렇게 이 현실적으로 삶이 아니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 이제는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사실 전쟁 초반에는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그 접경지대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거를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런 현실적인 불편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전쟁이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종결됐으면 좋겠다. 뭐 저희 송정 대표 음모론자로서 뭐 별 차원하실 건 없으시죠? 이건 너무 좋은 말인데 무슨 반박을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오늘 민캐스터가 준비를 해줬다고 해서 저는 오토존의 실적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에는 대표적인 기업 2개가 있죠. 마이크론 그리고 오토존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국내 기사를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한 500개가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오토존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한 개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오토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다 하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보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별명이 잠러니까요. 잡주 러버로서 오늘도 오토존 실적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하죠. 오토존 실적 다뤄주는 게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 또 액세서리 판매 업체인 오토존의 회계연도 4분기 EPS는 48달러 71센트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6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5개 분기 연속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표현도 외신들에서는 좀 적지 않게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월가의 평가들이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다. 이 DA 데이비스는 오토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가는 4,850달러를 유지하며 현재가 대비 약 19%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부분에서 여전히 오토존의 사업 가치의 강점이 크다라고 전했고요. 관세로 인한 일부 제품 또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특히 DIY 부문의 매출이 전년비 2.8%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토존의 CEO 필립 다니엘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 때문에 향후 몇 차례 정도 가격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자동차 수리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면 새로 사거나 고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견인차 타고 출근했던 날 송태경 대표님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한 번 차를 타면 차 없이 다닐
다니는 게 어려운데 사실 미국처럼 넓은 곳에서 차가 없이 다닌다는 그냥 거는 고립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차가 고장이 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걸 줄이더라도 차는 고칠 수밖에 없다. 혹은 맞아요. 새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 사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수리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애플이 휴대폰 교체 주기인 2년이 아이폰 17의 판매에 낙관적인 요인으로 좀 꼽혔던 것처럼 오토존 역시 자동차 유지 보수 주기인 2년이 돌아오는 시점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 필수 부품들을 바꾸지 않은 이들이 soon have to bite the bullet. 그러니까 총알을 씹을 때가 됐다. 한마디로 너무 시적이죠. 돈 써야 될 때, 우리 돈 쓸 때 이 깎게 물고 돈 쓰잖아요. 예. 큰 돈을 써야 할 때가 드디어 그 시기가 왔다. 도래했다라고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미즈호 증권은 오토존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하지만 목표가는 4,050달러로 현재가 대비 약간의 낮은 수준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요. 이 후입 선출 계산 방식으로 인해서 이번 분기 전체 마진이 어찌됐든 수치상으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 몇 년간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성장 침체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오토존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도 충분히 잠재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토존은 지난 4분기 전 세계적으로는 141개, 또 전체로 본다면 304개의 신규 매장을 열었다고 해요. 이번 실적 자체는 좀 좋지 않았지만 오토존의 주가는 연초 대비 29%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꽤나 고점에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존의 이번 실적은 동종업계 중 가장 먼저 공개가 된 만큼 향후 미국의 자동차 그리고 해양 소매 업종 전반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양호한 관측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실적이 조금은 좀 약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긴 텀으로 보신다면 한 번쯤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판매 업체인 오토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실적은 약간 좀 하향 근데 조정했지만 사실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있는 나왔네요. 만큼 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나오면서 바로 직격탄을 날렸던 그쵸. 산업이잖아요. 그만큼 그쵸. 시장, 그러니까 미국은 자동차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실 미국 아마 계시는 분들이야 미국 가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종류가 미국에 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미국이 막 천국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일본 자동차부터 해서 독일차, 미국차 뭐 정말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최대 어떤 소비국,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또 미국의 어떤 소비력을 측정하는 그 많은 이제 데이터 중에서도 오토론을 또 항상 이게 소비력 왜냐하면 필수품이잖아요. 아니, 필수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제 피셜인데 제 뇌피셜이긴 한데 다들 뭐 미드나 뭐 미국 영화 많이 보세요 혹시? 예. 거기 보시면 미국의 자동차 천국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차들이 다 약간 조금 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들은 되게 이렇게 팬시한 느낌의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미국은 덜덜덜덜덜 약간 혹시 이런 예전 미드를 좀 보신 게 아닌가요? 그런가요? 약간 좀 덜덜덜덜 느낌이죠. 왜냐면 막 원래 사막 클래식이 같은데 좋은 거죠. 사막 같은데 가다가도 맞아요. 막 기름 싣고 다니고 맞아요, 아직.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자동차에 대한 그런 리페어에 대한 그런 수요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오래된 차들 계속 고쳐서 타야 되니까. 맞습니다. 전 내심 약간 걱정했던 게 지금 미국은 말 타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속으로 약간 서구 영화 보고 얘기하는 노예가 가마 태워주고 가는 그런 거 나중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뭐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쳐도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렴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까 오토론 얘기 끝내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난 주인가에 그 미국의 가장 큰 서브프라임 오토론 회사 네. 트라이컬러라는 회사가 있는데 파산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조용히 묻혔는데 워낙 진짜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거 우리 2008년도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우리가 1금융권에서 돈 못 빌리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금융권, 3금융권 카드 돌려막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가 하는데 이거 하는 회사가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그 1금융권, JP모건 같은 데가 그 트라이컬러 같은 데한테 소위 채권을 사주고 트라이컬러가 직접적으로 진짜 자기가 담보 잡고 이걸 하는데 이게 너무 연체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결국은 지금 2008년도 서프라임 그 오토론 연체율보다 지금이 더 높대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제 2대8 얘기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상위 20%는 너무너무 지금 소비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80%가 되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차트 못 갖고 왔지만 너무나 중요한 예,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구글 검색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궁금하면은 구글링 하는 거지 쳐보잖아요, 않습니까? 일단. 예.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갑자기 무슨 뭐 타이너롤이나 뭘 찾고 있으면 그 동네에 뭔가 전염병 발생했다 이걸 미리 아는 정도로 그 진짜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당국에서 그걸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검색어들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검색어들이 뭐가 있냐면 나 집 빨리 지금 급매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안타까워요. 아까 나 할부 차량 산 거 이거 못 갚을 것 같아서 이걸 되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될까? 또 내지는 나 롤렉스식 이거 빨리 급매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마음 안 아픈데요? 전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아껴서 빌려서라도 좀 유지하자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겠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 단계로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죠. 저도 당근 많이 해요 요즘. 맨 마지막이 제일 그 바로 와닿는데 파산 전문 변호사 누가 좋아요 이렇게 찾는 이게 가장 팍 이렇게 튀어올라 있어요. 시장의 최근에. 명함이 최근에 예. 그래서 이게 흥미롭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K자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건데 우리 K 뭐 하면 우리가 이게 국뽕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K가 코리아 K는 좋은데 K 쉐입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 K는 또 양극단으로 지금 소비가 갈리고 있어서 우리 이 투자자분들도 그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의 미국의 어찌 보면 저소득층의 어떤 지금 동향 이 부분을 이제 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게 또 주가라는 상황과 이 주식시장과는 완전 또 별개로 흘러가니까 뭐 이런 상황을 또 같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가장 핫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기스트 무브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기스트 무브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현재 주가에 큰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베이커 휴즈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데요. 석유 서비스주들이 유가가 4일 연속 하락세를 끈을 조짐을 보이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대 상승세 보였고요.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넥스타 그리고 싱클레어 미디어 기업까지 보시겠는데요. 지미 캔멜 라이브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프리마켓에서 기대감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0.46% 오르고 있고요. 또 이어져 싱클레어 역시 정규장에서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맥케슨 보시겠습니다. 의료용품 기업인데요. 2026년 회계연도에 강력한 실적을 전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6%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프리마켓에서 이어서 강보합권 머무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파이어플라이 보시겠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매출과 큰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규장에서 15%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요. 캠뷰, 임신 중 타이레놀의 아세트 아미노펜과 자폐증에 입증되지 않은 이 연관성에 더해서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대 상승세 보였고요. 프리마켓에서도 1%대 상승세 이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 한번 보시죠. 정규장에서 2% 오르고 프리마켓에서 0.48% 올랐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거래가 현재 최종 단계에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도 함께 살펴보시죠. 정규장에서 1%대 오름세 보였는데 프리마켓에서 현재 1%대 약간씩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지만 파월 연장 의장의 발언 이후에 빅테크들이 약간 하락세 보이면서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리마켓 뉴욕, 이어지는 프리마켓 뉴욕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자 비기스트 무브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고
또는 어제 뭐 호재였던 기업들이 오늘은 또 조정을 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일부 속보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최보 앵커가 좀 준비한 기업, 어떤 기업들이 좀 화끈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끈한 정도는 아니고요. 프리마켓에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소소한 움직임. 예, 네, 소소한 소소한 움직임은- 움직임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보 샘프라 에너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예. 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샘프라 에너지는 자회사인 샘프라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지분 45%를 100억 달러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샘프라 에너지의 주가는 정규장 기준 7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이 사모펀드 KKR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에 매각될 예정이고 거래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KKR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지분 65%를, 샘프라 에너지는 지분 25%를,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청은 10%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고요. 샘프라 인프라스트럭처의 기업 가치는 약 222억 달러 정도로 평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모펀드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내 전력 소비 증가에 힘입어 이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거래는 샘프라 에너지가 비규제 자산 노출을 줄이고 2025년부터 2029년에 계획했던 5,9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위해서 신주 발행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인데요. 이번 거래로 실제 샘프라의 EPS는 2027년부터 연간 약 20센트씩 높아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날 샘프라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미 텍사스주 포트하서 LNG 프로젝트 2단계 확장 사업에 1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액화 기차, LNG 저장 탱크 그리고 관련 설비가 추가되며 연간 1,300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며 상업 가동은 2030년과 2031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해당 소식에 뭐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현재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요 부문 매각 소식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 하나만 더 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민지 캐스터가 또 베이커 휴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유가를 한번 좀 보셔야겠죠. 이라크 연방정부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제유가는 간밤 정규장에서 2%대 반등하며 지난 4거래일간의 하락세 이후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1.2%대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전망되는 바로는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는 좀 늘었을 것 같지만 증류주 재고가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 좀 유가의 상승폭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앞서서 원유 수출 재개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협정은 2023년 3월 이후에 중단됐던 쿠르디스탄 지역 원유 약 23만 배럴을 튀르키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재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채무 상환 보장을 요구하면서 크게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은 이에 대해서 원유를 실제로 퍼올리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말라라는 완벽한 사례라며 아까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따른 좀 공급 과잉 그리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한꺼번에 좀 소거해주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간밤 정규장에서 정유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베이커 휴즈의 창을 띄워놨지만 이외로도 할리버튼 그리고 세계 최대 해양 시추업체인 트랜스오션까지 적으면 4%에서 많으면 8%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정유주인 만큼 원유 가격, 유가와 관련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해주셨죠. 내년에 50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고점에 대한 그런 우려 사항들도 남아 있으니까요. 유가 같은 부분은 또 특이한 이슈가 나온다면 프리마켓 뉴욕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게 되면 샘프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정유 이러한 어떤 에너지 파트 또는 최근에 신재생 또 금리 인하 시기 때 또 신재생이 또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 때 좀 반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파트가 또 있고 또 데이터 센터발 여러 원자력부터 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여러 가지 정책주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그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봤을 때
저는 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고 그렇죠. 최근에 뭐 주가적인 측면도 그러한 부분 특히나 뭐 데이터 센터와 같이 협력한다라는 이야기만 나도 그냥 2, 3%씩 맞아요. 그냥 네. 막 올라가잖아요. 아쉽네요. 못 사서. 맨날 후회하세요. 맨날. 그런 상황인데 퍼포먼스로 항상 실패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 에너지 섹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뭐 개별 보긴 이슈들도 뭐 해야겠지만 있긴 있겠지만. 예, 뭐 SMR 뭐 이런 것도 관심도 많고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에너지로 뭉뚱그려 보면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는 맞아요. 예, 이게 예. 이제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하고 또 유틸리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원자력 그러면 사실은 에너지 쪽보다는 유틸리티 쪽으로 아. 그러니까 소위 전력을 생산하고 그렇죠.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 이쪽으로 빼놓고 에너지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오일을 시추하든가 LNG 그러니까 그 소위 그 가스 천연가스를 시추하든가 예, 예. 뭐 지금 미국은 안 하지만 이제 뭐 석탄 같은 거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에너지 주가가 최근 한 3년 내에 또 가장 좀 밑에 와 있는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ETF가. 유가와 같이 이제 맞습니다. 연동되다 보니까 네, 지금 네. 유가가 이제 예. 근데 그 안에서 구분을 해놓고 보면 아까 정유주 얘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유가하고 정유하고는 또 따로 놀아요. 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석유 막 퍼낸 거 갖다가 차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가서 전혀 모르겠어요. 되지 않은. 차가 멈춰 서겠죠. 에너지 네. 터지겠죠. 화성으로 가겠죠, 화성으로. 그러니까 차를 버려야 될 정도일 겁니다. 예, 예.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그 크루드 오일 그래서 원유를 갖고 소위 정제를 해서 그걸 통해 갖고 저 밑에 벙커 CU부터 시작해 갖고 제일 위에 소위 이제 뭐 개솔린 뭐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이걸 구분해서 이제 내놓는데 네. 사실은 최근 들어 갖고 정유 시설에 투자를 너무들 안 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아. 정유 공장이 아마 한 20년, 30년째 신규 공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왜냐면은 기본적인 컨셉은 앞으로 우리 원유 더 쓰겠어? 이런 안 쓸 느낌이 거야.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다 시설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빠지는데 석유가 개솔린 가격이나 특히 디젤 가격, 경유 가격이 안 빠지. 안 빠지고 있는. 오히려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 보고 예. 있고 그 기업들은 특히 미국 기업들은 사실은 오펙은 담합해서 사실 독점해 갖고 담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 말 안 듣습니다. 트럼프 말도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최근 들어가갖고 거기 보면은 소위 아까 맞던 그 소위 그 시추공이 유가 빠지면 같이 쭉 내려와요. 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들은 대신에 소위 그 배당 아까 배당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자수소각도 많이 하지만 예. 배당을 꾸준히 많이 하기 유명하잖아요, 때문에 또, 예. 그래서 사실은 소위 현재 주가 대비 소위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자사소각과 배당을 합친 것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뭐랄까요, 화끈한 주식을 찾으면 에너지가 재미없는데 좀 뭐랄까 거기서부터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다면 예. 그 에너지 관련된 뭐 ETF도 잘 많이 나와 있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주요 기업들, 소위 이제 저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 옥시덴탈 뭐 예. 이런 회사들도 있고. 예, 예. 결국은 그런 회사들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예. 뭐랄까 좀 저게 그 배당 투자 컨셉으로 놓고 보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아, 오히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가서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정유 쪽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네. AI 쪽으로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AI 스타게이트 관련한 프로젝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오픈 AI가 약 4천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뉴멕시코, 그리고 오하이오 같은 5곳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라클과 또 소프트뱅크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오픈 AI가 이전에 약속했던 총 5천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데이터 센터들은 총 7기가와트의 전력을 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도시 하나를 세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개발을 하는데 이 소프트뱅크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또 처음이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이 기술과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인프라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투자가 챗GPT 같은 AI의 성능에 또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데이터 센터 투자로 오픈AI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지 확보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AI 인프라를 또 크게 확장하고 다양하게 또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픈AI만의 행보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메타나 구글, 뭐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설립을 또 앞두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속성의 문제가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백조 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우려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려하시는 표정인데요. 오픈AI 얘기 나오니까 또 우려하시는 표정. 저요? 네, 네. 네. 아니요. 저는 뭐 버블도 즐기자. 저 늘 그러잖아요. 즐겨야 된다. 아니 어제는 걱정하신다면서요. 어제랑 여러분, 오늘하고 여러분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미래에 베팅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셨잖아요. 미안해요. 아 마음 바뀌셨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오. 뭐 어제는 다를 수 있지. 어제 새로운 관점을 한번 들어볼게요. 기분이 달라졌으니까. 아 그래요? 예, 새로운 예. 관점을 그럼 들어볼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아까 전에 한동엽 부장님께 세뇌를 당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AI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 구간 동안에는 네. 일부 뭐 채무를 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음모론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빨리 확장을 해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채무를 예, 질 수도 그러니까 뭐 있고. 증자도 해야 되고 돈도 끌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빨리 확장하기 위한 네. 포섭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하고 아까 제가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쪽에서 좀 우려감도 있어요. 우려감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뭐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면서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게 돈이 없는데 오픈AI가 돈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아마 그거 소개시켜 들은 것 같은데 예. 오픈AI에서 올 1사분기 끝나고 자기들 기존 투자자들한테 보고 CFO가 할 때는 예. 네. 우리가 2028년까지 적자 날 텐데 한 350억 적자 날 거다. 달러. 예. 그러니까 캐시가 모자라니까 그만큼 돈 넣어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6개월 지나서 이번에 반기 끝나고 보고할 때는 예. 아니 한 해 더 지나서 2029년까지 우리 적자인데 아. 1,150억 적자야. 말이 계속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돈 더 맞아. 많이 넣어줘야 더 많이 돼. 넣어줘, 이거죠?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근데 1,150억 딱 하니까 갑자기 드디어 젠스왕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1,000억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예, 지금 대략 그 혹시 그 엔비디아의 지금 그 현 캐시 얼마 들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진짜? 지금 예. 그러니까 최근 직전까지 계산된 게 한 550억 정도 550억 달러. 예, 550억 달러고 이 속도로 가면은 대략 1,000억 달러 안 되게 올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캐시가 많긴 해요. 예. 예, 1,000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이게 좋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멋진 말로 벤더 파이낸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내가 고객의 로열티를 그리고 장기 고객으로 쭉 끌고 가기 위해서 예. 너 지금 돈 없어? 내가 돈도 빌려줄게. 예. 그러고 일부. 그다음에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음, 너한테 줄게. 이제 음. 근데 사실은 밴드 파이낸스가 대단한 것 같은데 외상하는 겁니다. 아, 외상. 사실은 외상이죠. 사실 어. 인정해 보면 외상이에요. 근데 외상으로 하면은 그 계산을 해보면 일단 매출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저쪽은 당연히 오픈AI는 돌릴 수 있고 예. 코어위브도 그렇고 그 IPO 투자 막 최근에 올라오려는데도 좀 그렇게 해줬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AI한테 이런 식으로 1,000억 달러에서 지금 100억 달러 먼저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장부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매출은 100억 달러가 거의 엔비디아한테 올라오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차변 대변하면 뭐가 거기에 잡히냐면 현금이 안 들어오고 뭐가 잡히냐면 매출 채권이 매출 잡히게 채권 돼요. 그러면 예. 그 대차대조표의 이제 부채의 어떤 일종으로 잡히는 거네요. 채권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못 늘어나고 이게 소위 운전 자본이라죠. 워킹 캐피탈. 이게 이제 매출 채권 늘어나면 운전 자본이 늘거든요. 그건 영업 현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서 기분은 좋은데 현금은 안 늘어나. 왜냐하면 내 돈 갖고 좀 돌린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벤더 파이낸싱이 오히려 레버리지 일으켜서 되게 좋은데 아까 걱정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게 꺾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돌 때 우리가 대전제는 오픈AI가 결국은 돈을 빨리 벌어서 우리한테 갚을 거야. 이게 대전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과정 사이에 혹시라도 경기가 좀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네, 이것도 네. 약간 음모론의 일종이긴 한데 오늘 그쪽으로 아주 많이 재밌습니다. 받으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 최근 이렇게 뭔가 이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서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모종의 뭔가 이런 내부적인 뭔가 그런 거래라든지 뭔가 자기네들끼리 그런 논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그러네, 천억 그러네. 저게 진짜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게 주가를 막 올려주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약간 좀 거품이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뭐라 그래요? 반대로 또 신중론이 맞대요, 좀 대두되고 맞대요. 있는. 그걸 좀 뭐라 그래 거기서? 그래서 맞대요. 거기 맞대요? 네, 그렇게 되고 있대요 지금? 걔네가 서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요? 네. 그럼 그게 맞는 거겠지 뭐. 그래요? 혹시 엔비디아 숏 2배짜리 천억 기다리고 그 제목을 잘 보세요. 엔비디아 뭐 인버스인지 뭔지. 그 제목을 그러니까 먼저 그걸 보세요. 봐야겠네요. 예, 그걸 보시면은 얘네들이 왜 이걸 얘기하는지 나올 수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9시 만에 아까 제가 질문, 마음속에 뒀던 질문. 요거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네. 저희가 지금 준비했던 거 또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한 5천 명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조금 저돌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AI의 플레이어로서는 당연히 빅테크, 현금 흐름이 좋고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빅테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이 있을까라고 볼 거 아니에요, 투자자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중소형들이나 아니면 정말 작은 기업들 아니면은 정말 눌려 있었던 낙폭 과대주들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시기 때 좀 반짝하지만 사실 실적을 보면은 여전히 좀 형편은 없지만 지금 이 시기 동안에는 조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그런 쪽으로 좀 갈만한 구간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 뭐 앞으로 남아있는 빅 이벤트들이 있는 그러한 관련 섹터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대전제가 이것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 단기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 맞춰서 장기 금리도 따라 내려와 준다면 대전제는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도움을 받은 거니까 단기 내려온 걸로는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큰 도움 안 되고 완전히 큰 방향성을 딱 잡아야 이게 도움이. 왜냐면은 돈 빌릴 때 매년 매달 돈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라면 적어도 방향성 자체는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장기 금리나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단기고 장기는 시장에서 그걸 보면서 뭐가 거기에 얹혀지냐면 물가 두려움, 또 재정 적자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얹혀지기 때문에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따로 노는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한테 도움이 되려면 장기 금리가 내려와야지 사실은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자꾸 제가 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시겠지만 러셀 2000의 기업들의 절반이 적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내려와 주면 최대 수혜겠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하고 반짝이긴 했지만 러셀 2000이 팍 뛰었던 이유가 그 기대감 때문에 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가장 그 사이에 또 상당히 러셀,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상당히 고생했잖아요. 예. 못 올랐고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예, 사실. 그리고 예. 제 기억에 아마 작년 여름부터 뭐 톱니나 뭐 다 중소형주 맞아요.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실 성공을 좀 못 쉬었어, 했죠. 쉬었어, 예. 예, 이제 그 다의 전제가 뭐냐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춰져서 경기가 살아나고 예. 그것의 최대 수혜를 미국 국내에서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사실은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소형 지방은행들 사실은 이런 데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요? 예. 그를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 그 실리콘밸리 예. 파산하고 연준이 확 도와주고 나니까 중소형주가 그 해에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보다는 중소형 은행들이 성과가 훨씬 좋았었다. 그 해 말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 보신다면 현재 우리가 아까 봤던 시나리오대로 잘 갖춘다면 사실은 저는 제일 기대하는 것이 미국의 중소형 지방은행들. 지방은행들 ETF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데들 물론 종목 잘 고르면 진짜로 대박 날 수도 있죠. 사실은 예. 금융주들도 한번 네. 날아가면 좀 엄청 세게 날아가거든요. 예. 선생님 그걸 바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날아가야 돼.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ETF 사시면 되고 예. 인베스코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로보틱스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성장주인데 전혀 돈 못 버는 데들 중에 정말 기대감 하나만. 기대감 소위 우리가 하나로 전문용어로 잡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제 얘기를 사실은 다시 하시나.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구간이 오겠죠. 근데 그건 이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안해서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도 막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요 질문을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스를 또 한번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오늘도 팔란티어와 보잉 쪽으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잉 비기스트 무브에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주가는 오늘 좀 잘 가는 흐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자세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AI 기술이 또 보잉과 공장에 따라서 함께 이 프로그램에 전반되면서 전투기부터 헬기, 또 위성까지 이렇게 생산 과정과 또 데이터 분석이 표준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공장 안의 모든 데이터를 함께 정리하고 또 중요한 정보는 한눈에 보여주는 두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예. 또 팔란티어는 보잉의 기밀 프로젝트에도 AI 전문성에 관해서 또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방위 분야에서는 가장 민감한 인문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고요. 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국방부와도 함께 계약을 맺고 AI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15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또 세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AI 기술은 방위 산업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제약 그리고 금융 같은 이런 민간 산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 경영진이 강조하는 핵심은 아무래도 글로벌 안보 쪽과 그리고 방위 쪽이 되겠죠. 특히나 중국의 기술과 군사력 확대에 대응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안보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왑스피드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팔란티어는 다양한 방위 및 그리고 산업 고객에게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AI를 함께 선도하고 있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분석을 무기로 이 방위 산업과 민간 산업을 잇는 그런 전략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또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고평가 논란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으로 뉴스 소멸 시에는 좀 되돌림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또 시장은 우려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팔란티어. 저는 뭐 정말 추억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너무 지겨워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지금 팔란티어가 약 한 180불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예, 지금 그리고 183달러네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기업을 7불 25센트에 샀었습니다. 오. 7불 25센트에 샀어요. 네. 그때 제가 샀던 제가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만년 적자 기업이었어요. 만년 적자 기업인데 챗GPT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 AI에 대한 수혜주가 뭐가 있을 것인가. 저는 1번으로 생각난 게 팔란티어였거든요. 오. 근데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CIA나 FBI 뭐 국방부랑 연계되니까 되게 베일 속에 가려져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네. 그냥 팔란티어가
아, 국방부에서 예전에 뭐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데 도움을 줬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있지. 뭐 그렇게 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AI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시장에서는 입지가 단단하니까 그때 당시에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년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샀었거든요. 7불 25. 아, 이게 흑자 전환에는 그 파급력. 과거에 테슬라가 그래왔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12불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나는 살아있어. 네. 지금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183불까지 갈 거라는 건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조정 주면 사야지.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조정 주면 사야지. 자, 그런 상황인데 네. 물론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609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포워드 PR이 218배입니다. 200배가 넘어요. 훨씬 넘어요. 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이러한 고평가 물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고 AI, 방산 이런 거 지금 트럼프 정책주 이게 다 연관이 되니까 네. 이거를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그냥 무조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런 기업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뭐랄까요, 그냥 군침만 삼기면서 닭쫓던 개 더 이런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CEO가 지금 이제 오너 CEO가 피터 틸,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지금 부통령인 벤슨, 요 세 명이서 사실은 페이팔 투자 동기잖아요, 사실은. 네. 셋이 옛날부터 친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 끈끈한 인연,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눈뚝 감고 샀어야죠. 사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샀어야 되는데 이미 이 정도 오르면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즐길 수 있으면 아슬아슬한 거 이렇게 그거 뭐죠? 이렇게 갑자기 나이 나오려고 그러는 청룡열차가 아니잖아요. 티 익스프레션. 티 익스프레션. 티 익스프레스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강심장이어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가치 투자자분들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이제 성장 투자자분들은 또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아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많은 각자 개인에 맞춰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빨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아이온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는 며칠 전 미 공군과 양자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고 전하며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적이 있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날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 공군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바륨 이온과 인터페이스하는 데 사용되는 가시 파장을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 통신 파장으로 변환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며 이는 현재 기존 광섬유 인프라를 사용해 광거리에서 양자 컴퓨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양자 인터넷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주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걸까요? 양자 컴퓨팅이요? 네네. 전 특징이 있는 게 못 알아듣겠어요. 역시나 오늘도 기사가. 기사가. 그렇죠. 어려워. 그래도 어렵죠.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네네. 근데 제가 원한 답은 뭐예요? 하나가 가면 다른 애들도 다 따라간다. 다 따라간다. 장난간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 둘은 안 맞죠. 네, 이날 아이온큐의 주가가 뛰자 리게티 컴퓨팅 또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까지 모두 상승폭이 일제히 좀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 지난 정규장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5일간은 57%, 한 달간은 112%, 그리고 지난 1년간은 무려 4012%나 폭등한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하락하는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제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갖고 왔다 하면 무조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단어가 제 생각에는
고평가일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뭐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고평가다, 뭐 혹은 뭐 주가가 좀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언제나 꼬리표처럼 좀 따라오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뭐 그동안 우리가 거의 2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처럼 분명히 성장 동력이 확실하고 무언가 그런 존재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고평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고평가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양자 컴퓨팅 관련주 체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고평가죠? 네? 찐 고평가죠. 찐 고평가주.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 뭐 혹시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네. 뭐 일주일, 한 달, 뭐 6개월 뭘 많이 샀는지 가끔 체크하거든요. 아유. 오늘도 오기 전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거 중에 아이온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온큐가 그러니까 소위 인버스 2배짜리 네. 그거가 상위권 올랐더라고요. 인버스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예. 아이온큐를 하락에 베팅을 하고 예. 있는 2배짜리 하락에 베팅한 게 최근 일주일 순매수에 3등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박살 나셨겠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죠? 이제 많이 올랐다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것 같고 너무 과하게 그다음에 올라왔다. 두 번째로는 지금 비상장사 중에 퀀티움인가요? 퀀티움 맞아요. 예, 그 회사 쪽으로 지금 뭐랄까 이제 소위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글로벌 투자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들이 그쪽으로 JP모닝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비상장 이건 좀 많이들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빠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아마 일종의 이제 그런 아이디어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종의 뭐 양자 컴퓨팅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도 쏠리는 건데 너무 또 단기간에 확 올랐어서 그거에 대한 또 반발 심리가 일어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찐 고평가면 쇼 치고 싶죠, 사실은. 예. 그리고 숏이 잘 맞으면 화끈하죠. 이게 남들의 피눈물 흘릴 때 나는 웃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게 그 연휴 때 이번에 추석 같은 데 쫙 막혀 있는데 반대편은 뻥 뚫렸는데 혼자 쫙 가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 가다 보면 거기가 사실은 길이 아니어서 아무도 안 가고 있던 거잖아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가면 이상하잖아요. 옆에 다 기다리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솔직히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이게 학교 때까지 배운 게 상대성 이론에서 물리는 끝나고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잘 모르는 분야. 아인슈타인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도 알신테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아시겠죠, 그분은?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반도체가 사실은 이게 양자 역학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네 거인데 네 거 아닌데 뭐 이게 딱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분야가 맞긴 한데 역으로 말하면 저것이 실제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응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냉정하게 걸릴 겁니다.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마치 이제 상장돼 있는 스타트업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좀 작지만 조금 넣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의 소위 코어 메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져가면 힘들 수 있다. 마음이 너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EPS는 적자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뉴스 저희 기업으로 또 계속 넘어가시죠. 네, 말이 나온 김에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3건의 행정 명령을 통해 양자 정책 강화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 재승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순수 양자 전문 기업들은 물론이고 구글, 엔비디아, IBM과 같은 빅테크들도 큰 호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에 제정됐다가 2023년에 만료됐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각 부처와 계약업체의 전환 일정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또 디웨이브 퀀텀과 같은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정부의 PQC 전환 의무화와 R&D 개발 자금 확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양자 컴퓨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 역시 전략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정보 조달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양자 보안 전환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IBM 같은 경우는 올해 퀀텀 스타링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2029년까지 내결함성 시스템 구축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윌로우 양자칩을 공개해 5년 내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스턴에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퀀티넘과 현재 협력 중이라고 하니까요. 뭐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까지 좀 관련해서 관련 산업에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이러한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많은 빅테크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트럼프 정책의 행정명령도 또 나왔다. 행정명령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인하시느라고 만년필을 몇 개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만 하면 일단 네, 사인부터 하고. 잉크를 한 2박스 사신 것 같아요. 그 매직이랍니다. 아, 매직이에요? 예, 겉은 만년필 껍데기를 씌웠고 안은 매직이라. 그래요? 또 일을 아니, 얼마나 근데 열심히 대표님은 그런 거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난 그게 더 하는지 신기해. 궁금해요. 그 매직이라는 게 신기한 게 아니야. 그걸 알고 계신 그게 대표님이 더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네. 그 잡다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아, 야, 그런 거 정말 많이 얘기해줘서 저는 이런 잡스러운 코너를 한 거 20분 좋아해요. 정도 가져가면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약간 알쓸신작 같은 거네요. 아, 트럼프 진짜. 대통령이 예, 설명하는 건 정말. 매직이다.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손목에 멍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뭐 힘들어서인지 뭐 병이냐 이런 요즘 이야기도 많은데 그건 뭡니까, 대표님? 네? 그건 뭐예요? 멍든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악수 많이 해서. 악수 많이 해서. 예, 예, 예. 아니 그거- 그것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헤어스타일 얘기도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직접 밝힌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여기 가운데는 다 비어 있고 여기 양쪽 머리만 이렇게 길게 길러가지고 넘겨서 스프레이 칙 넘기고 넘겨 칙 해서 그 그걸 헤어스타일을 매일 몇 시간씩 그걸 한대요. 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바람이 불면은 사실 여기 내 안에가 다 비어 있고 여기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남들 같지가 않네요. 아니, 코너 대표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야, 참. 머리 역시. 가지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 우리 송정 대표님 이제 우리화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조금만 더 하면 완전 넘어올 거예요. 다른 거는 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머리 얘기는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거는 제가 농담을 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마이크론에 관련된 뉴스가 네. 있는데,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겠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뉴스 뭐 간단하게 저희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아앵커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귀하게 짚어온 마이크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함께 지금 주가부터 살펴보시면요. 사실 프리마켓장에서는 하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또 파월의 반전의 그런 발언에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주가를 좀 살펴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는 또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또 최근 한 달 동안에는 41%가량 급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사실은 높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11월 분기 매출을 사실 12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19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또 113억 달러, 4분기 매출이 아니라 이 조정 순위에 관해서는 또 각각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또 설명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예. 아무래도 CEO 측면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미국에서 유일한 메모리 제조사로서 AI 시장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마이크론은 이 차세대 HBM4 메모리를 고객사의 샘플로 또 출하하기도 했고요. 대역폭과 핀 속도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고 또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실적과 또 전망을 본다면 마이크론과 또 AI 데이터 센터 확대라는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우 높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D램 공급 부족과 또 차세대 HBM 제품의 경쟁력으로 향후 메모리 가격과 또 시장의 지위가 주목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이크론은 좀 아까 댓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마이크론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어떤 점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또 궁금합니다. 마이크론이요? 네. 마이크론은 뭐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오늘 악재로 작용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좀 악재로 네. 작용했지만 일단은 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를 봤을 때 AI에 대한 성장세나 어떤 실체는 좀 여전히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눈으로 확인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뭐 EPS 성장률이나 매출 성장률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시장에서 그 반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 급이라고 하면
뭐 최소한 5, 6% 정도는 일단 갭 상승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률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약간 제가 그 주가의 흐름 봤을 때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또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뭐 약간 좀 묘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예, 좀 많이 저는 높아진 정말 것 깜짝 같아요. 놀랐거든요. 뭐 거의 세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실적도 놀라웠지만 예. 다음 분기의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한 30% 이상 맞아요, 높아서 맞아요.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경쟁 상황이 녹록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중립에 130불일 겁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PR이 싸다고 지금 여기도 PR 한 8배, 10배 정도 될 거고 네. SK 하이닉스도 아마 8배 이거밖에 안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포드 PR로. 네. 근데 통상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 뭐 어떤 경우는 퍼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퍼가 높을 때 사야 됩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을 못 벌고 다운턴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돈을 더 못 벌어서 고퍼일 때 사서 오히려 역으로 그다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익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서 퍼는 내려가죠. 예, 퍼가 오히려 더 빨리 내려가는. 예. 네. 사실은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향후에 이익이 여기서 늘어나봐야 얼마나 더 늘어나 있다. 야, 진짜 발 빠르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제 경험상 우리 아마 차트도 보시면 예. 통상적으로 이익이 늘기 6개월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통상 이런 이미 이게 시크리컬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 이제 경기 순환형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바닥일 때 이익은 거의 안 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적자이거나 예. 보통 그럴 때 사야지. 완전히 반 그레이징가.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이 이제 지금 HBM, 그러니까 HBM3E에서 지금 내년으로 이제 HBM4로 넘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예. 근데 HBM4로 가면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은 지금 GPU,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있고 그 옆에 이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을 이렇게 쌓아서 두 개를 수평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요 맨 밑에 있는 거를 베이스 다이라고 합니다. 근데 HBM4가 되면은 이거를 딱 띄어서 GPU 위에다 붙여갖고 수직으로 다 올린대요. 근데 요 베이스 다이를 지금까지는 각자가 알아서 만들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직접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제 초미세 공정이 필요해서 네. 이거는 TSMC한테 넘겨야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엔 메모리 공정으로 안 되니까 네. 비메모리 공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운더리로 넘어가야 돼서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다 TSMC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 거부터 먼저 받아주겠냐. 이런 이슈가 있지 당장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지금 HBM4가 있고 4E가 넘어가는데 예. 4는 자기네들 또 직접 하겠대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 4부터 바로 넘긴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래저래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보다 여전히 좀 뒤쳐져서 가는 거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전자는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확실하게 마이크론을 삼성전자가 제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게 PER이 되게 싸고 지금 이익도 다음 분기까지 뭐 연말까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예. 내년을 놓고 봐서는 오히려. 불안불안하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가능으로 나타나는 거 그럼요.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마이크론 같은 게 포워드 PR이 9배, 9배. 그러니까 싸잖아요, 9배. 사실은. 예. 지금 미국의 시장이 23배인데 그러니까. 그쵸. IT는 30몇 배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마이크로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던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사이클상의 어떤 선반영이 이미 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좀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간이 저희가 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오늘 좀 남았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시간이 이제 2시간도 모자란 것 같아요. 어쩌죠? 미어로 좀 뺏어올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송재근 대표님은
너무나도 또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가 계속 장중에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